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의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왔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기 역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 검사, 신속한 접촉자 추적, 효과적인 환자 치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1.7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최소화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과 일상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 전략으로서 먼저 방역 대응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지원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할 것입니다.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전수검사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격리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면서 전자검역 등 전산화를 추진하여 해외 입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치명률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의료 대응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환자를 병원에 일률적으로 입원시키지 않고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상시 운영하는 한편 예비 지정을 통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율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는 등 전담 인력도 신규로 교육하고 양성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180여 개의 전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도 통상적인 대응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생활치료센터의 후방협력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신장투숙이 필요하거나 소아, 임산부 등의 특수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 대응 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 방역을 확대하여 맞춤형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로 연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재가나 방문 형태의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방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적으로 재편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주기적으로 과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과제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의 역량을 반영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 조치의 강도의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을 고려하여 단계 객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 지표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 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일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객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 중, 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객상되면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용 인원이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밀집도와 감염 위험성을 낮추게 됩니다.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부터는 다른 일행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 1칸 또는 2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 조치됩니다. 시설 외의 모임과 행사 등 일상 활동에 대해서도 단계 객상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점차 강화합니다. 결혼식, 동창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단계 객상에 따라 인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 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시설 특성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단계가 다르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2.5단계까지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하에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합니다.
세 번째, 생활 방역 체계의 감염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방역 관리를 더 체계화하고 강화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 수칙이 근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영역이 확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 맹부 등 핵심 수칙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집회, 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핵심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기존 방역 수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흡연실 이용 등 위험한 활동의 수칙도 추가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가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객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행 전 시간을 두고 객상을 발표하겠습니다. 1단계의 경우 권역별 기준의 70% 수준, 전국적으로는 국내 환자 발생 평균 100명 이내를 관리 목표로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 객상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사전 예고할 것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시설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의견 수렴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단계를 조정할 때나 중앙에서 권역과 정부의 단계를 조정할 때에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소통과 사전 협의를 충실히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는 11월 7일 토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길은 우리도 가보지 않은 쉽지 않은 길이며 전 세계적인 재유행 상황을 고려한다면 참조할 만한 국가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과 의료인,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라는 이정류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소의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집단 감염들이 우리 일상과 밀접한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6.9명으로 그 직전 주의 75.3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하루 평균 69.7명의 환자가 발생 중이며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 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도 15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조금만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씩만 더 노력해서 감염 확산 속도를 약간만 더 늦출 수 있으면 상황이 안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